부활 후에 이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데스크에 이동건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 이 부활호라는 문제를 알게 된 건 최근인데 상당히 재미난, 또 제가 관심 있는 항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이래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가 부활호였고 그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그 부활호를 추적해서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그걸 분석하셔서 또 최근에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까지 또 부활호의 어떤 성능까지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기술 세미나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 부활호에 대한 거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수집하시고 조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생생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동건 연구원님을 모시고 기술 세미나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볼륨이 높군요. 원래 또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제가 볼륨 조절을 중간에 좀 하긴 할 건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에어로솔루션 코리아의 이동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최초 국산 경비행기 부활호라는 책을 2년 전에 썼고요. 지금은 이제 에어로솔루션 코리아라는 항공기 복원 전문 회사에서 이제 그 과거의 역사적 항공기 복원 및 제 비행 시뮬레이션 관련한 연구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그냥 일개 사원입니다. 이제 뭐 바로 이제 시작할 건데 제가 좀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앉아서 좀 발표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동력 항공기인 부활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발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부활호의 역사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그 부활호의 기술적 상황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호라는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인 2009년 제가 이제 군에 복무하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군복무 시절의 모습인데요. 저는 당시에 국산 전술통제기였던 이 사진에서 보시는 KA-1이라는 항공기의 정비 기부, 그러니까 이제 정비를 돕는 직책이 있는데 그거를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국산 항공기를 제 손으로 정비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우리 공군에서 6.25 전쟁 직후에 비행기를 만들어낸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신기했는데 저에게 더 놀라웠던 거는 이 비행기를 만든 곳이 다름 아닌 제가 이제 항공기 정비 교육을 받았던 기술학교라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당시에 그 군복무 당시에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비행기에 관한 자료를 백방으로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제가 이제 전역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서관이라든가 기록보존소 같은 데를 찾아서 이제 그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라든가 국가보훈처, 이제 지금의 국가보훈부죠.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활호 개발에 참여하신 참전용사분들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제의로 그 부활호에 관해서 책을 쓰기로 하고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원고 작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2017년부터 18년까지 잠깐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성구 군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책 쓰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는 자취방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지난 2021년에 최초 국산 경비행기 부하로라는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국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책 제목이나 아니면 그냥 부하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발표 내용은 이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관한 최초 국산 경비행기 부하로 편찬 연구 용역 사업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수행한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를 제공해주고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여러분과 그리고 이제 그 발간을 도와주신 한국역사연구소 이윤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발표 내용은 제 스스로가 연구자 개인으로서 드리는 의견일 뿐이지 대한민국 공군이 부하로라는 비행기에 대해서 갖는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부하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하로가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부하로라는 비행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선보여진 감이 없지 않은데 사실 딱 알고 보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하로가 개발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항공기와 비행체 연구 개발 및 제작에 대한 공학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항공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처음 등장한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자신만의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는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학들을 통합해서 만든 국립대학교인데요. 이때 서울대학교 밑에 만들어진 대학 중 하나가 바로 공과대학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설립 당시에 공과대학 밑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었는데 항공조선학과라는 학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항공조선학과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항공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항공조선학과가 설치된 경위는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증언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치 경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저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중대된 거에 그런 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학과가 굉장히 당시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 이제 윤강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직접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가르칠 교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과의 교수의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라든가 그런 학과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강의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이제 6.25 전쟁 직전이던 1952년 5월 12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서에 보이는 4명이 서윤석, 신태균, 위상규, 이호복 4분이신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위상규 박사님은 뭐 우리나라 항공공학, 우주공학의 원로이고 또 세간에는 그 프로골퍼 미셸 위 선수의 할아버지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고 이호복 선생님은 부하로 개발 이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4분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항공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해방 직후부터 이제 6.25 전쟁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항공공학에 뜻을 둔 학생들은 학과 활동 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항공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이제 일종의 그 대학교라든가 그 중등학교가 같이 이제 연합 동아리 형식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생항공연맹이라는 그 동아리였습니다. 이때 당시 학생항공연맹은 일본이 이제 패망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남기고 한 훈련용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활공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모형 항공기 대회를 열고 항공 관련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뭐 이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글라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항공 활동을 수행했었습니다. 이때 학생항공연맹의 학생 대표를 하셨던 분이 앞서 여기 보셨던 분들 중에 이원복 선생님이 이 학생 대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항공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로 개발하는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L-타입 에어크래프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L형 항공기들이 한국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1차 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전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전간기인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값싸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경비행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그런 경비행기들 중에서 세간에서 제일 유명한 파이퍼 J3 컵이라는 비행기인데요. 이러한 경비행기들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이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제국도 만들어지고 또 독일에서는 나치가 이제 막 활개를 치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파시스트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미 육군항공대에서 이제 그 단거리 정찰에 필요한 연락기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군에도 이렇게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사진의 파이프 컵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항공대로 도입이 되면서 L4라는 정식 명칭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L이라는 그 영어 약자는 리아이즌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그 연락기라는 뜻입니다. 연락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실어나르거나 아니면은 뭐 비밀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수반할 수 있는 작은 비행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터진 이후로는 실전에 투입되면서 정찰이라든가 연락, 뭐 부상자 구출 등등 경비행기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무에 성공적으로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이러한 미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L형 항공기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는 한국에도 도입돼서 초기에 우리나라의 항공력, 특히 공군력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창설될 때 미군에서부터 이 L4 항공기 10대를 받았고 그 뒤에 L4뿐만 아니라 L5라는 비행기도 있었는데 그런 비행기들을 추가로 도입을 받으면서 뭐 이제 여순 제14연대 반란 사건이라든가 제주도 4.3 사건 같은 여러 군사작전에서 그 사용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은 6.25 전쟁이 발발할 직후까지 전투기가 없이 앞서 보신 L형 항공기 경비행기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일부 T6라고 이제 그 건국기라고 불리죠. 그 훈련기가 10대 정도 있었던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 초기에 밀려오는 북한군들은 굉장히 그 전투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공격기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며칠 안 돼서 F-51 전투기를 지원받게 됐고 그리고 저 미공군에서 우리 공군에 파견한 제614류 기지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도움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 말에 중국이 전투에 개입하면서 전황이 다시 불리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공군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공군을 도와서 같이 추격했던 미 614류 기지부대랑 같이 이제 전투를 이어나가면서 그 미군으로부터 배우고 전투하면서 배우고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1951년 이후부터는 우리 공군이 자주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우리 공군이 6.25 전쟁 동안 사용했던 F-51 머스팅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던 부대가 바로 제2공군의 제614류 기지부대였는데요. 이 부대가 이제 1952년 8월에는 제614류 공군군사고문단이라는 조직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육군과 해군에는 있었지만 공군에는 정식 군사고문단이 없었는데 52년 8월 이후부터는 공군도 정식으로 군사고문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공군의 그 군수, 그러니까 항공기 정비라든가 뭐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물자 지원에 관한 분야들도 발전해 나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51년 말에 제80 항공창이라는 이제 부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항공창은 이제 항공기의 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자의 보급을 맡은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80 항공창의 휘하부대 중 하나가 그 휘하부대 중 하나였던 항공기재보급창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사천기지에 설치되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부하로 개발의 중요한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거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항공공학인들이 공군에 입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이후로 대한민국 공군은 민간 사회의 우수한 인력들을 군에 영입하기 위해서 기술장교라는 전형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술장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학력자라든가 그 과학기술 인력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에서 장교로 임용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술장교 424명 정도가 장교로 임관했고 이 가운데서 몇몇은 바로 서울대학교 조선항공학과를 졸업했던 그 항공공학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장교로 입대하신 분들 가운데 몇몇이 이제 뒤에 말씀드릴 기술학교에서 장병들을 가르치는 교관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때 이제 기술장교로 임관하시고 후에 이제 그 기술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담당하셨던 임달연 전 그 인하대학교 인하전문대학교죠. 인하전문대학교 학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또 부하로 개발의 또 다른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공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항공기술병력 양성교육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군에서 기술병, 그러니까 정비병이라든가 뭐 무장병, 통신병 이런 기술관계의 병과 그 특기를 가진 병력들은 비행단이라든가 뭐 정찰비행대처럼 각 휘하부대에서 OJT라고 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또 그거를 교육을 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양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교육이 이제 정비하사관 교육대라는 부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그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정비교육대라는 부서를 거쳐서 1952년 12월에 기술학교라는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일정한 공간에서 그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학교 교육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부하로가 거의 다 만들어졌던 1953년 10월 무렵에 기술학교의 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교육대가 있고 교육대 밑에 여러 가지 뭐 보급엔진과, 정비과, 통신과, 일반과학과, 기동과, 기상과, 차량과, 시설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특히 이제 부하로의 개발을 맡았던 거는 아래 보시는 정비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하로는 해방 이후부터 만들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항공과학기술적 연구 역량이 한 곳, 특히 이제 사천기지에 주둔했던 기술학교에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하로는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됐을까요? 부하로의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아직까지 발견된 사료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추정이라든가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부하로 개발 계기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하로 개발을 직접 지휘하셨던 고 이호복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기술학교 교장이셨던 김성태 대령이라는 사람이 개발 동기를 제공했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이 김성태 대령인데요. 이호복 선생님께서는 부하로가 개발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그 이제 기술학교에서 교관으로 재직할 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조선항공학과는 부산에 피난을 간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대 조선항공과에서 본인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한 일주일 정도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상급자의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 군인이니까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학교장 김성태 대령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성태 대령이 그럼 항공공학 이호복 선생님이 항공공학 전공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 이유가 이호복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김성태 대령이라는 사람이 만주군 출신이랍니다. 만주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중국 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만주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일종의 괴뢰국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만주국의 군대가 바로 만주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주군의
공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조선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근데 김성태 대령이 만주군 출신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항공계, 특히 이제 공군에는 일본군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육군항공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공군이 창군될 때 이제 공군에서 이제 소속으로 있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공군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만주군 출신이었던 본인은 그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비행기 조종을 못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영국 선생님 자신에게 김성태 대령 자기가 타기 위한 비행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성태 대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그 군에다 남긴 자력 기록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병적 기록표 같은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군대에서 기록한 일종의 장의속에서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면은 실제로 이 김성태 대령은 일본 육군의 비행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만주군에서 실제로 조종사로 복무를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김성태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뭐 일본 쪽에 남겨져 있는 사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 밖에 뭐 언제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뭐 언제 만주로 건너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록이라든가 증언마다 많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성태 대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비행을 배워서 조종사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영국 선생님 증언처럼 이 사람이 만주군이라는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을 못하게 됐는지 또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하로 개발 계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하로 개발 참여하실 때 그 동체 제작 책임을 맡으셨던 고 김정혁 선생님의 증언이신데요. 이분의 경우는 이영복 선생님께서 그 부하로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본인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 나중에 김성태 교장을 설득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항공연구소 소장을 맡으셨던 삼성항공이라고 옛날에 그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카이에 이제 통합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구소장을 맡으셨던 분인데 이 한만석 박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영복 선생님의 그 부산 강의 때 수업을 직접 들으셨던 후배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증언하시기를 6.25 전쟁 당시에 조선항공과에서 이제 이영복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부하로 개발 이전부터 이미 후배들한테 경비행기를 제작하는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영복 선생님 본인은 김성태 대령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영복 선생님 본인이 비행기를 만들고자 해서 김성태 교장을 설득한 거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진실은 그 고인이 된 김성태 대령이랑 이영복 선생님 두 사람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자료인데요. 그 부하로의 개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기술학교 정비교육대에서 군의 보유기 부족을 절감해서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 더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하로 개발을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최용덕 공군참모총장이 그 이전부터 국산항공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개발을 지시해가지고 부하로가 만들어지는 게 된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최용덕 장군이 부하로 개발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관련된 사료라든가 증언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하로 개발 계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옳은지를 아직까지는 확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료가 좀 더 발견된다면 부하로의 진실된 개발 동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하로의 개발 동기 말고 개발 목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료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논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답변하기 쉽습니다. 이 맨 위에서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 공군이 부하로에 관해 대한민국 공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군이 아니라 미 공군이
부활호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공군에 남아 있어서 그 자기들의 부대 일지에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built for training purpose, 그러니까 훈련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훈련이라는 게 뭐 조종사의 비행 훈련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조종사의 비행 훈련이 아니라 당시 기술학교에서 근무하던 장병들의 훈련이었다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부활호 개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공군의 기관지들의 언급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공군 기술 연구를 주안으로 했다든가 학습 실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통합해 보면은 기술학교의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항공기 연구개발 실험 실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활호라는 비행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국사에서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군 내외부적인 요인들 속에서 기술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해군의 자체적인 항공기 개발 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부활호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됐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학교가 어떤 자체적으로 기록한 문건이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는 부활호의 개발이 1953년 6월 말, 그러니까 휴전이 이제 1953년 7월이었으니까 그보다 한 1개월 정도 전이죠. 그때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확실한지도 불분명합니다. 부활호 개발 이후에 보도됐던 기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지에 기고된 기본문들을 보면은 부활호의 개발이 1953년 9월, 그러니까 개발이 10월에 끝났으니까 개발 완료로부터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문건도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그 부활호가 이제 1953년보다 전해인 52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발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약 30여 장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의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은, 보시는 글은 공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한 코메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글 일부를 발췌한 건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그 비행기 제작 실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사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활호의 개발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있는 기성 기재를 가지고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 손으로 설계해가지고 재료도 여기저기서 얻어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기재가 여의치 못해서 중량이 약간 논문이라는 예측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창고 같은 실험실에서 이원복 소령 외에 뭐 김정혁 상사 뭐 이렇게 뭐 19명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대목을 보면은 이제 부활호의 개발이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코메트 기사 내용은 그 월간공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부활호 개발 초기에 촬영된 사진으로 짐작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포인터로 표시하는 분이 이제 이영복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다른 기술학교 장교들한테 부활호의 설계 요구 조건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칠판에 이게 판서된 내용을 잘 보면은 국산기 신형 비행기 제작 아니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활호라는 비행기의 원래 프로젝트명이 국산기 신형 비행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제작하는 목적은 1번의 국산 제작용이, 그 다음에 2번에 A의 국산 제작용이, B의 그 연락 관측용, 그 다음에 C의 육상기인데 수상기로 전환 가능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착륙 속도가 70에서 75km/h, 그 다음에 하속 거리가 약 300km/h 정도로 우리 공군이 당시에 가지고 운영했던 비행기들 중에서는 L4라는 L형 항공기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성능을 상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무원이 2명이고 함을, 그러니까 짐이 30kg을 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기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꼬리 바퀴 쪽에 좌우 2개라고 써져 있는 거고 이 아래쪽은 손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하방식의 고려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이제 그 부하로라는 비행기에 보시면은 이제 꼬리바퀴가 두 개가 진짜로 다 좌우에 두 개가 갈려 있고, 그리고 여기 동체 그 후하방에 보시면은 물건을 투하할 수 있게끔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하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하로 개발을 담당한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개발에 참여하신 내용의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남아있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이제 크게는 설계를 맡으신 분들하고 제작을 맡으신 분들의 그 두 개의 분류로 구분되고, 특히 제작 맡으신 분들은 동체 맡으신 분들, 그리고 준하계 맡으신 분들, 외필,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의 껍데기죠. 껍질을 만드시는 분들을 담당하는 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계급을 살펴보면은 계급적으로는 장교, 그리고 이제 그 1등 상사나 2등 상사 정도의 그 고급 하사관, 그 다음에 1등 중사, 2등 중사 이하의 중급 하사관 이하 사병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장교들 같은 경우에 인적 구성들을 살펴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항공 활동을 해왔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민간 항공기에서 그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성항공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제 해방을 전후로 해서 뭐 항공공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이제 다른 공학 분야를 전공했던 공학인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급 하사관들 가운데서는 주로 이제 기성항공인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급 하사관 이하의 사병들,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들하고 병들은 우리나라 공군이 이제 1949년 창군한 이후에 공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성했던 기술 병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하로 개발을 이끄셨던 이어복 선생님의 증언으로는 이 비행기를 개발할 당시에 그 공군 내부 기술학교 내부의 병력들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대학교 조선항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자기의 후배들도 그 이제 실습을 경험해가지고 설계 작업을 참여시켰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군 내부의 인력과는 달리 이렇게 군 외부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라든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는 지금 검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부하로 설계를 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시는데요. 여러 가지 그 책상에다가 책이라든가 도면 따위를 펼쳐놓고 이제 참고하면서 그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계산자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계산하는 지금의 공학용 계산기 같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라든가 그 기계식 계산기라든가 계산자로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셨다는 거는 부하로를 개발할 때 그 정량적인 설계를 하셨다는 거를 그 알 수가 있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체를 제작하는 걸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부하로의 동체 뼈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철 파이프를 용접해서 만든 건데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부하로 동체가 여기 이제 그 V자로 된 이상한 물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자형 비민, 건축자재로 쓰는 I자형 비민이다. 그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손재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할 때 열변형에 의해서 파이프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건축자재에다가 볼트를 U자형으로 구부린 다음에 그거를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그 지그,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 말하는 치공구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썼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저렇게 건축자재로 임시로 이게 그 작업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포인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제 두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부하로 개발 당시에 미공군의 아까도 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미공군 제614료 공군부사 공군단의 제1파견대가 그 기술학교하고 같이 사천기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기술학교에 조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소속된 미 공군 소속 장병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설계 도면으로 보는 그 이제 그 종이도 펼쳐놓고 있는데, 뭐 이제 설계 도면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또 참전용사 분들께서 대답하시기를 뭐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이제 그림으로 도면을 따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모형 비행기 만들듯이 해서 만들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또 아니면 넓은 종이에다가 그대로 이제 그림 1대1로 도면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제 기체를 맞춰서 만들었다라는 증언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말씀이 갈려가지고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부하로 준활계 제작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부하로 준활계 내부 구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상자라든가 아이빔 같은 거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대충 올려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사진에 보시면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벳건이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의 이제 그 부품들을 고정할 때는 뭐 스크류라든가 나사 같은 것도 쓰지만은 리벳이라고 하는 일종의 못입니다. 못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리벳 작업을 하려면은 이 리벳건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망치 역할을 하는 그 이제 공기압을 사용하는 공구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총처럼 이제 방아쇠를 누르면은 드르륵 하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딱 두들겨가지고 못을 박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항공기 그 기체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반대쪽에 이제 버킹바라고 해가지고 그 오류 역할을 하는 쇠 붙임 이렇게 대고 작업을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는 리벳건만 되고 있고 뭐 버킹바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보시면은 이제 자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진 촬영을 굉장히 의식하시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그 기술학교장 김성태 대령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포인트로 표시하신 분이 옛날에 이제 그 항공대학교 제5대 이때 학장을 맡으셨던 김석환 학장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부하로 만드실 때는 부교장, 기술학교 부교장이셨고 실제 부하로 개발에도 참여를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사진에는 부하로의 이제 꼬리 부분을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김성태 대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손에 뭔가를 잡고 있는데 그 뒷좌석에 있는 조종관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막대기인데 그거를 잡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꼬리 쪽을 그 바라보고 있는 거를 살펴봤을 때 그 비행기의 그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표면이라고 하는데 타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에 그 승강타라는 조종면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거의 작동을 점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조종면 중에서 특히 이제 승강타 아까 말씀드린 승강타를 그 뼈대에다가 외피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를 씌우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부하로라든가 LA 같은 경비행기들은 외피가 이제 면이라든가 레이온 같은 직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옛말로는 이제 우포, 깃 우자를 써서 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장병들이 조종면에다가 우포를 씌운 다음에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외피를 사용한 항공기를 제작할 때 이렇게 바느질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이제 기체를 조금씩 준활계가 조립이 되고 또 앞에 전방 방풍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앞에서 비행할 때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창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립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앞에 이렇게 그 포즈를 취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진 제공자 분이십니다. 이분이 손재하 선생님이신데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여기 이제 탁상이라든가 뭐 나무 자재 같은 거를 얼기설기 쌓아가지고 준활계를 이렇게 받쳐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하로를 만들 때 제작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기체 조립이 점점 진행돼가지고 동체 외피도 이제 씌워지고 엔진도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김성태 대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증언에 따른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담배 피우고 있는데 증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하로에 장착된 엔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4기통 수평대항형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작게 태극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KF-21을 개발하는 과정 전투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전투기 개발하는 현장에서 태극기 걸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부하로 개발지 분들도 이렇게 사진에 태극기를 현장에다 걸어놓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 장면도 이제 부하로의 조립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꼬리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투하창이 들어갈 모양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종석의 일부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전방석 조종단이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가 이제 조종사 앞에 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장병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날개, 그러니까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질 수 있게 하는 조종 타면이라든가 플랫,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 이착륙을 도와주는 조종면인데 이걸 이렇게 만져보면서 작동시켜보는 듯한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53년 7월에 이제 그 국산기 신형 비행기가 드디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바로 완성 직후에 그 부하로, 그러니까 국산기 신형 비행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강락구가 부하로가 개발된 건물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천막으로 된 건물이 부하로 개발 당시에 기술학교 그 제 장병들이 사용해 생활관이라고 하죠. 생활관으로 옛날에는 그 막사라든가 내무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썼던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막사로 이제 천막으로 된 막사를 지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하로 개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작성한 이제 공군 일지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953년 8월 14일부터 소령 이원복이 설계하여 1등 상사 김정혁 외 19명이 약 2개월간의 국산기 신형을 제작 완료했다라고 그 10월 10일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은 뭐 절대 상승한도 5.8m, 실용 상승한도 4,970m, 시속 속도가 70m/h고 고익 단연 지수식 유상기나 강착 장치, 그러니까 착륙 장치를 바꿈으로써 수상기, 즉 물에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로 만들 수 있게 한 신형기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도 보여드린 그 미 614를 공군무사 운문단이 작성한 부대사에 기록된 부하로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954년 10월 13일에 정비교육대가 그 항공기 개발을 완료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앞서 우리나라 공군하고는 달리 날짜가 좀 사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10월 중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개발 시작 일정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개발이 종료된 일정은 53년 10월 중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과의대가 바로 초도비행이죠. 근데 초도비행이 과연 누가 수행한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여기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고 이영국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증언에 근거해서 이제 그 공군에서 작성한 기록한 개발 완료가 된 바로 다음 날인 1953년 10월 11일에 여기 이제 보시는 민현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조종을 하시고 본인이 후방석에 탑승하셔가지고 비행을 수행했는데 그때 수행한 비행이 부하로의 초도비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뵀던 다른 부하로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분들께서는 부하로의 개발을 이 김성태 대령이 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영국 선생님께서는 시험 비행 날짜를 정확하게 10월 11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현학 선생님께서는 전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셨는데 본인이 부하로를 타고 비행했던 날짜가 일요일이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1953년 10월 11일이 실제로 일요일입니다. 왜 일요일로 시험 비행을 잡았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영국 선생님께서는 그날이 이제 사천기지에서 비행이 없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때 사천기지가 훈련용 비행 기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비행 스케줄, 다른 비행기의 비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일부러 이제 다른 비행기 비행이 없는 날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현복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사천기지에 주둔했던 제1훈련비행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훈련비행 전대에서 근무 중이던 민현학 선생님도 비행기를 같이 타자고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현학 선생님이 이현복 선생님의 그 이제 전쟁 이전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자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혁 선생님께서 증언하시기를 당시에 이제 공중에 부하로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험 항목들, 예를 들어서 속도가 얼마나 나오고 뭐 고도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실속은 얼마에서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서 기록을 했다고 증언을 하셨고, 또 민현 선생님도 이와 동일하게 계기판에 나타나 있는 수치대로 이혁 선생님께서 그 후방석에서 앉아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의 증언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선생님이랑 또 어한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증언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김성태 기술학교 교장이 지상 처음에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항공기의 시험 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비행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엔진을 작동시켜보는 시운전 점검도 하고, 또 미리 이제 지상에서 지상활주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 지상에서만 굴려서 여러 가지 엔진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지상에서 이제 움직일 때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는 시험 항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하로도 처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상활주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김성태 대령이 이제 그러니까 띄우지는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올라타서 지상활주를 했는데, 그 도중에 우발적으로 김성태 대령이 비행기를 띄워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륙한 상태로 그대로 사천기지 상공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착륙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한우 선생님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비행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몇 명의 장병들이 모래주머니를 한 5-6개 정도를 후방석에다가 실었다가 너무 이거 무겁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2개 정도를 내렸다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김성태 대령이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뭐 실제로 내린 건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는 것도 이제 김성태 대령이 부하로를 초도 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증언 내용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지금 당시에 정확하게 누가 초도 비행을 했다는 증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현학 선생님, 이호복 선생님이랑 김성태 대령 둘 중에 누가 초도 비행을 먼저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확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이영복 선생님과 민현학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시험 비행, 그러니까 테스트 플라이트 개념의 비행을 53년 10월 11일에 수행한 거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성태 기술학교 교장이 수행했다는 비행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증언하신 것 내용 중에 시험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증언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조종을 맡으셨던 민현학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이 부하로라는 비행기를 믿고 탔던 게 이혁 선생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항공이라는 분야에 아주 미쳐서 살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믿고 탈 수 있어서 탔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로 설계하신 이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험 비행 때 낙하산도 안 맺고 산소 호흡기도 같은 것도 안 차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해서 추락하면은 그냥 같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올라가셨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KF-21 개발하는데 시험 설계하신 분들더러 한번 타라, 올라가서 죽을 수 있어도 한번 타봐라고 한다면은 과연 용기 있게 타실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물론 안전 문제로도 하지도 않겠죠, 그렇게. 옛날 분들은 저런 좀 패기 비슷한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국산기 신형 비행기라는 비행기가 개발 완료된 이후인 1954년 10월 말쯤에 아마도 이제 공군본부에서 이제 기술학교에다가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군본부가 계룡시에 있지만 그때 당시 6.25 전쟁 당시에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에 있던 공군본부로 부하로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영복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김성태 대령이 전방석에서 조종을 맡고 본인이 이제 후방석에 탑승해가지고 사천기지를 출발해서 대구에 있던 동명비행장, 그러니까 지금 대구공항 말고 그 캠프 어커라고 해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있었던 비행장인데 그 옛날 말로는 또 앞산 비행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하로라는 비행기에는 별도의 항법자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던 지형물, 그러니까 뭐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철길 이런 거를 따라서 비행하는 그런 거를 항공 쪽에서는 지문항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문항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비행하는 방법으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영복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이제 강을 따라서 강을 보면서 비행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주를 흐르는 남강을 거쳐서 낙동강을 거쳐서 이렇게 대구 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최영도 공군 참모총장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시자 제2대 공군 참모총장을 맡으신 분이신데요. 그 이분께서 평생의 지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탑승하는 게 그 최영도 장군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부하들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부하로를 직접 이렇게 시찰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그 독립운동가 출신이시자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이신 김순 장군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제6대 공군 참모총장을 맡으시게 되는데요. 이분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를 한번 직접 타고 내려와 봐라 해가지고 본인 그 김신 장군님이 탑승해서 대구와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기지로 내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당시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고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영복 선생님 증언으로는 이제 당시에 최영도 장군님께서 저녁을 사주셔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날 하루를 이제 대구에서 묵은 다음에 다시 다음 날에 사천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5년에 고 김신 장군님, 김신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수행한 증언의 녹취록인데요. 이분도 이제 부하로를 타보셨다, 나도 그 비행기 타봤다라고 증언을 하셨다는 점이 이영복 선생님의 증언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하로 연구 진행하면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다는 건데요. 특히나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신 총장님을 이분이 이제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하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빈소에는 찾아가 뵀는데 생전에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부하로를 실제로 탑승해서 조종하셨던 몇 안 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부하로에 대해서 좀 막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뭐 부속품을 딴 비행기 갖다 붙였다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제가 만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발언들의 진위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도로 발언하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기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백범김구 기념사업회에 쳐들어가서라도 증언을 들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를 부하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하로라는 비행기에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에서 보이는 철칠이라는 비행기의 호수입니다. 제가 1007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호수는 제 6.25 전쟁 초기에 애령함기를 타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부동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낙동강 방어전선에 굉장히 중요한 전역이 있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라는 전역에서 전사하신 그 천몽식 대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성이 일천천자를 쓰는 천씨입니다. 거기 이제 숫자 천에다가 행운의 숫자인 그 7, 그러니까 럭키세븐이라고 하죠. 그거를 더해서 지은 거라고 이영복 선생님께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여쭤를 보니까 이영복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래 이제 천몽식 대위님하고 세방 직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몽식 대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하게 죽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그 호수에다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증언을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실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증언에 따르면은 이영복 선생님 본인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 천복식 대위라는 사람이 원래 일본 육군항공대 출신인데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군에서 나와서 복귀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별다른 직장 없이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영복 선생님 소개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조선항공학과에 조교로 취임을 하게 연결을 시켜줬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천복식 대회의 자력 기록표를 보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수조무원으로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천복식 대위하고의 그 사람의 깊은 추모하고 경의의 뜻을 담아서 천칠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군에서 새로 비행기를 만들어줬다는 내용이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로 이제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부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부활이라고 써져 있죠. 이 한자로 된 그 이름을 친필로 자기 붓글씨로 직접 써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1954년 4월 3일에 김해기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부활호가 개발된 데는 사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명명식은 김해에서 열린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이제 기술학교, 그러니까 부활호를 만든 공군기술학교가 부활호를 개발한 직후인 1954년 12월에 사천에서부터 김해로 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호가 좀만 더 늦게 만들어졌으면은 부활호의 개발지는 사천이 아니라 김해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명명식 날, 그러니까 1954년 4월 3일 날 여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부활호 개발 공로로 개발하셨던 분들께 주어졌던 무공훈장인데요. 이때 그 개발에 참여하셨던 어한호 선생님께서 훈장 실물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 부활호 개발하신 여기 참여하신 밑에 명단에 계신 분들께 주어졌던 이 표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 참모총장인 최영덕 장군님의 명의로 된 평차장인데 이건 안타깝게도 실물이 안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게 남아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스캔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 복사기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한 장 찍은 다음에 여러 장 현상에서 장병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너희들의 그 표창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겁니다. 실제로 그 표창장 실물을 보면은 이 손바닥보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 손바닥에 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로 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글씨를 돋보기가 없으면 글씨를 이제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표창장에 명시된 지장용 명단이 이렇게 이제 27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활호 개발하면은 흔히들 이영복 선생님만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다른 26명의 장병들도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서울대학교 조선항공과의 학생들도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창장은 이렇게 27명이 받았는데 훈장을, 그러니까 앞으로서 말씀드린 이 은성화랑 무고 훈장을 받으신 거는 여기 이제 이건호 중위 위에서 7명을 뺀 나머지 20명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의문이 남는 거는 부활호 개발을 실질적으로 부활호 설계를 하시고 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셨던 이호복 선생님마저 훈장을 못 받으셨습니다. 개발 공로로. 특히 왜 이 사람들이 훈장 수에서 제외됐는지는 사실 아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꼭 풀어야 되는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호 개발 공로로 수여된 은성화학무고훈장의 수여에 관한 그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시면 이제 발행된 날짜가 5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참모총장 최영덕 장군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실제로 훈장 받는 사람의 명단이 장교들 제외한 사병들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공군기술학교의 기술학교 원으로서 이렇게 8월 15일, 53년 8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고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로가 개발된 뒤에 몇 년 뒤에 갑자기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군은 이제 앞서 사진으로도 보여드린 F-51 전투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희생도 그 전사자도 나왔고 희생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지만 당시 우리나라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했던 거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공군이 아니라 미 공군을 비롯한 유엔 연합 공군을 그러니까 외국 공군이 우리나라의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해서 싸웠습니다. 그들 이제 유엔 연합 공군은 북한, 중국, 소련 등의 적군 그러니까 공산군과 제트 전투기를 타고 싸웠는데 우리 공군은 그보다도 한 단계 급이 낮았던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대공 전투 그러니까 전투기하고의 교전은 하지 못하고 지상 지원을 위주로 작전을 펼쳤는데 물론 지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기록될 만한 그 의미가 있는 일들인데 당시에 그 조종 비행기 전투기 조종을 하셨던 분들은 좀 우리가 제트기를 가지고 적과 싸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 휴전을 직후해서 우리 주적인 북한 공군이 소련이라든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원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그 6.25 전쟁 휴전 이후부터 제트 전투기 도입을 통한 공군력 증강에 굉장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휴전이 된 이후부터 사진에서 보시는 F-86 세이버 전투기 같은 그 제트 전투기라든가 제트기 훈련기를 도입해서 이제 그 일선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L4라든가 L5 같은 그 구식 L형 항공기 같은 경비행기들은 시급히 도태시키고 이제 신형기로 대체시켜야 될 구식 자산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 직후인 1954년부터 55년까지 대부분의 L형 항공기들이 일선에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군에서 물러난 L형 그 경비행기들은 대부분 민간에 특히 이제 뭐 과학관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다 교육용으로 넘겨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사진과 보시는 거와 같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발신자가 혹시 공군기술교육단이 그러니까 이제 부하로를 만들었던 부대가 기술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학교에 상위 부대가 있습니다. 그 상위 부대가 바로 공군기술교육단인데 어느 날로 치면은 공군교육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대가 이제 그 대구에 있던 한국항공학교라는 그 작은 비행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넘긴 사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호수가 1007이라고 되어 있는 L16이라는 그 이제 경비행기 한 대가 그 기술학교에서부터 공군기술교육단으로부터 대구의 항공학교로 넘겨졌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체의 일련 번호가 UNK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호수가 1007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봐서 저는 이게 아마도 부하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공군이 비행기에다 호수는 이렇게 4자리 숫자를 붙이지 않았고 3자리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들은 다 이렇게 일련 번호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련 번호가 UNK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알 수 없다라는 뜻의 영어 unknown의 약자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하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일련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날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서 날짜는 196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12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전달된 날짜는 1960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부하로가 공군에서부터 민간으로 넘겨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공군으로부터 비행기를 넘겨받은 대구의 항공학교는 과연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곳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민간 비행사 자격을 취득했던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영수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이제 지금의 대구 기지에
무려 일련에서 조선항공연구소라는 비행학교, 그러니까 비행수를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이 학교가 조선비행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 다음에도 계속 명칭을 바꾸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썼던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항공학교라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이 학교가 부하로가 넘겨진 학교가 지금의 항공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항공대학교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 항공대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설립했던 김영수라는 사람이 1950년대 말 이후에는 이제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국회의원까지 되셔가지고 지금의 롯데 쪽 가문하고 롯데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연계도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고, 그 대신에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던 김홍준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홍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가와니시라고 이제 수상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김영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비행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학교를 경영하다가 김영수가 정계를 진출하면서 김홍준이라는 사람의 일가가 이제 학교 운영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건지 한국항공초급대학이라는 이제 2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끝으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67년에 일용학교라고 하는 이제 학교 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 밑에 경상공업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면서 그 학교가 지금도 이제 대구 대명동에 있는 학교인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진에서 보여준 비행기들이 바로 김영수가 운영했던 비행학교에서 보유했던 비행기들인데, 위에서 보시는 학교는 이제 일본제 구호식 연습기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되면서 남기고 간 비행기를 이 학교 김영수 교장이 몰래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학생들 훈련용 비행기로 쓰다가 이거를 이제 교통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토교통부죠. 거기다가 넘겼답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등록구,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HL 넘버라고 하죠. 그거를 부여받은 비행기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비행기는 이제 이 대구에 있던 항공대학이 보유했던 L4 비행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던 이 학교 관련된 문서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설명에는 학교 실습실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원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활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서 내용처럼 부활호가 공군에서부터 이 학교로 넘겨진 게 맞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진 속의 부활호를 보시면은 껍데기를 완전히 다 벗겨놓고 뼈대만 남아있는 채로 완전히 창고 한켠에 그냥 던져놓고 방치해놓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학교의 후신인 경상공업고등학교는 자기 학교 역사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학교가 부활호를 공군으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의 훈련용 경비행기로 유용하게 썼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실을 보면은 실상은 아닌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학교가 제시하는 훈련용 비행기 사진을 봐도 부활호가 아니라 L4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호가 실종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하시면 저기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쉬었다가 그게 1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아니 이거 좀 짧습니다. 내용이 남은 내용이. 보시다시피 이제 부활호가 1970년대까지는 공군 내부에서 발간한 서적 같은데 이제 조금씩 언급되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공군 외부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이 그 예인데요. 이제 한국 항공우주과학기술사라고 우리나라 항공과학기술의 역사를 정립하기 시작한 첫 책에도 부활호 얘기가 조금 서술돼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기고문이라든가 이 세계과학계인이라는 이제 장극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공학 전공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에도 부하로 얘기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대한민국 군이 사진이라든가 이호복 선생님 증언을 기반해가지고 부하로를 한참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복원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부하로의 뭐 실제 뭐 이렇게 기체를 가지고 복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만 가지고 모양만 따와서 만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중앙일보가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한 지 100주년을 맞았으니까 그 동력비행 100주년을 맞아서 기획 기사를 냈는데 그게 바로 이 이호복 선생님이 부하로에 대해서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상공업고등학교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자기네 학교 창고에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이렇게 이제 경상공업고등학교 창고에서 이렇게 부하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측면에 이 저 부하로 흉어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부하로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2004년 6월에는 지금 제 대구에 있는 제81 항공정비창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하로를 인수를 해가지고 복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럭으로 기체를 실어온 다음에 항공창에 있는 견학고 안에서 이제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로 설계도면도 그렸고요. 다만 이제 부하로의 원래 그 1953년 당시에 그려졌던 설계도면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설계도는 이 남아있던 동체 이 동체 이 부분만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실측을 한 다음에 그 실측을 하고 발견되지 않은 날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실측된 부분을 가지고 역설계를 하는 식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날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가조립도 해보고 또 엔진도 장착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개발 장면을 가는 날이 굉장히 시설이 항공창에 이제 비행기를 원래 정비하는 곳이니까 오늘날 이제 자동차의 정비 공장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4개월 정도의 복원 작업을 거쳐서 2004년 10월에 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22일에 제81 항공정비창에서 부하로 복원 기념식을 여기 사진과 같이 갖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복원된 부하로는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비행은 이제 안전 문제로는 수행하지 않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상활주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말,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경상남도하고 사천시가 기획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가지고 부하로의 개량 복원 사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부하로의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이제 개선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는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차원 설계가 아니라 3차원, 그러니까 3D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설계를 굉장히 잘했고 이제 그 복합재라든가 이제 글래스 카핏 같이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해서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개량 복원은 11년에 완료됐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비행도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복원된 부하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이제 부하로 복원기라고 부르는데 이 비행기는 이제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청주에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공군박물관의 항공기 전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행사들에서 지금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개량 보건기인데요. 이제 그 이 부하로 보건기하고 개량 보건기는 사실 전혀 다른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좀 이제 뭐 세부적인 대강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점이 많고요. 뭐 이제 실제 비행이 가능한 기체라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아덱스 2024 때 전시됐던 부하로 개량 보건기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관객 수가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그게 흥행한 작품은 아닌데 이 작품에서 이제 부하로라는 비행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하로라는 비행기를 공군에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의 정보를 찾게 되다가 여기에 부하로가 나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부하로라는 비행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필로 명상학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계시는 안재훈 감독님께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과학유산에 대한 정보들을 찾다가 이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서 그 작품에 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이 작품은 지금 VOD 같은 데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저거는 대충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쉬는 시간 이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제 역사적인 내용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잠깐 리프레시하고 또 화장실 가실 분들 좀 가셨다가 5분 정도 뒤에